조선시대 정치판이 피로 물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고 권력을 둘러싼 피바람이 휘몰아치며 수백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그 시절 말이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 불리는 네 차례의 대숙청은 조선 중기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장식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사화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조선 사회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려 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됐습니다만 세조의 쿠데타 이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이들이 바로 훈구파라 불리는 세력이었고 이들은 세조 사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 학문을 닦으며 성리학의 이상을 추구하던 신진살인파 세력이 서서히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성종은 이들을 등용해 훈구파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인파는 도덕과 원칙을 내세우며 훈구파의 부정부패와 특권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는 1498년 연산군 제위 4년에 터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자광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서울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조선시대 서얼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과거 응시조차 제한됐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유자광은 뛰어난 능력과 야망을 가졌지만 출신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우며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조는 유자광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고 심지어 탈락한 그의 답안지를 직접 합격시킬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세조는 훈구파 원로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자광과 남이 같은 젊은 무장 세력을 키웠지만 세조가 죽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종이 즉위하면서 유자광은 남이 장군을 배신하고 영모를 고발해 그를 제거했고 이를 통해 훈구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종시대에 들어서면서 살인파가 대거 등용됐고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이 수사기관을 장악하며 유자광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서울 출신이라는 점과 남이를 배신한 전력 때문에 유자광은 살인파의 주요 타깃이 됐고 함양 군수로 부임한 김종직은 유자광이 쓴 현판을 부숴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적대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에도 유자광은 계속 살인파의 비난을 받으며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1498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초를 관리하던 이극돈이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세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였고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 그대로 실어놓았던 겁니다. 조이제문은 중국 항우가 어린 황제를 살해한 사건을 빗대어 세조의 단종 살해를 비판한 글이었고 이는 명백히 왕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했고 연산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연산군은 왕권 강화를 원했지만 살인파가 장악한 수사기관의 견제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이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살인파 인사들이 대거 체포됐고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와 관련된 살인파 인사들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였고 유자광의 복수이자 연산군의 왕권 강화 시도였습니다. 무오사화로 살인파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더 큰 비극은 6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504년 연산군 제위 10년 갑자사화라 불리는 두 번째 대숙청이 벌어졌는데 이번엔 규모와 잔인함이 무오사화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고 그 복수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의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됐지만 왕실 어른들에게 불손하게 굴고 다른 후궁들을 괴롭히며 심지어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성종과 인수대비는 그녀를 폐위시켰고 사약을 내려 죽였는데 이때 연산군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성종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숨겼고 연산군은 성장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어느 시점에선가 진실을 알게 됐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1504년 3월 깊은 밤 연산군은 이복 동생 2명을 불러 바닥에 쓰러진 두 여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들은 동생들의 친어머니였고 패비윤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궁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에게도 복수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심한 충격을 줘 인수대비가 다음날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비윤 씨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 처형했습니다. 이세자에게는 사약을 내렸고 이미 죽은 정창송과 한명회 같은 인물들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다시 베는 부관참시를 단행했습니다. 정승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연산군은 그들마저 자결 명령을 내리고 시신을 토막냈으며 성희안의 경우 시신을 5등분한 뒤 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 대부분이 훈구파였다는 점인데 패비윤 씨 죽음에 동조한 사람들이 주로 세조 때의 권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살인파까지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대들었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막았거나 심지어 경연장에서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파 인사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머리가 잘려나갔고 궁궐에는 고문당하는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1504년 갑자사화였고 연산군은 공포정치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름 정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완수한 뒤로는 폭정의 길을 달렸습니다. 흥청과 운평이라 불리는 기생과 무의를 전국에서 1000명이나 선발해 밤낮으로 연회를 열었고 경회루를 사치스럽게 꾸며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여색을 탐했습니다. 유부녀라도 마음에 들면 빼앗아 흥청으로 삼았고 좌의정의 부인까지 건드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했죠. 홍문관을 폐지하고 경연도 중단했으며 한글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나돌자 아예 한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충직한 내관 김처선이 연산군의 비행을 간언하다가 팔다리가 모두 찢기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죽는 순간까지 연산군을 꾸짖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의 광기는 정점에 달했는데 대신들을 무릎 꿇린 채 회의에 참석시켰고 어머니 기일에 음란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그리고 과거 연산군의 칼이었던 유자광까지 가세한 반정 세력이 1506년 9월 새벽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됐고 강화도로 유배된 뒤 2달 만에 병으로 죽었으며
장록수는 처형장에서 성난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연산군의 부인과 아들들도 유배 후 사약을 받고 사사됐고 연산군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처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죠. 그런데 중종 재위 10년째인 1515년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는 과거 급제 후 겨우 3개월 만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 직원을 교체하자는 파격적인 상소를 올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훈구파 눈치만 보고 있으니 우두머리들을 전부 갈아치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중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실제로 전 직원을 교체했고 조광조는 일약스타가 됐습니다. 조광조는 김종직의 제자인 김갱필의 직계 제자로 정통 살인파였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가까이 하며 그의 말을 거의 무조건 따랐고 조광조는 3년 만에 정삼품에서 종이품 대사원까지 승진했습니다. 조광조는 소학과 향약을 널리 보급해 조선을 철저한 유교 사회로 만들려 했고 추천제인 현량가를 실시해 살인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훈구파는 반대했지만 중종이 조광조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종과 조광조는 천생연분처럼 보였지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소격서 폐지 문제였습니다.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였는데 조광조와 살인파는 이를 이단으로 여겨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으로 조광조의 건의를 거부했지만 조광조를 따르는 젊은 관리들이 집단 사직하고 성균관 유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자 결국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중종은 이 과정에서 조광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고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1519년 위훈 삭제였습니다. 살인파가 중종 반정 때 공신으로 임명된 사람들 중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훈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고 조광조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위훈을 받은 훈구파가 많았기 때문에 주장 자체는 맞았지만 중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훈구파조차 위훈받은 사람들이 문제라며 조광조 편을 들자 중종은 하기 싫은 위훈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도 조광조가 원하면 무조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중종은 충격을 받았고 조광조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519년 남곤, 심정, 홍경주 같은 보수 훈구파 대신들이 중종과 비밀리에 면담을 자주 가졌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뭇잎에 꿀로 글자를 써서 벌레가 먹게 한 뒤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줬습니다. 주초위왕은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핑계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중종이 이미 조광조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1519년 11월 15일 새벽 중종은 비밀리에 군사를 동원해 조광조와 그 일파를 정격 체포했습니다. 위훈이 삭제되고 불과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옥중에서 매일 술만 마셨고 조사를 위해 끌려갔을 때는 너무 만취해 조사가 취소될 정도였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처형하려 했지만 훈구파조차 유배로 마무리하자고 반대했고 결국 조광조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중종은 다시 조광조 처형을 언급했고 끝까지 사약을 고집해 결국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하고 총애했던 조광조를 중종이 직접 사약으로 죽인 겁니다. 조광조 일파 중 김정, 기준,
윤자임 등도 모두 처형됐고 약 70여 명이 숙청됐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였고 율곡 이인은 나중에 조광조에 대해 왕도를 실천하려 했지만 비방하는 이가 너무 많아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화는 중종 사후 명종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이 사화를 이해하려면 중종의 부인들을 알아야 하는데 중종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당경왕후 신씨는 연산군 처가와 친척이라는 이유로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쫓겨났고 둘째 부인 장경왕후 윤씨가 새 왕비가 됐습니다. 장경왕후는 평판이 좋았고 중종의 첫 아들인 이호를 낳았지만 산후병으로 곧 사망했습니다. 1517년 파평 윤씨 집안에서 17살의 새 왕비가 들어왔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이호는 어머니 장경왕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고 사실상 계모인 문정왕후가 친어머니처럼 그를 키웠습니다. 이호가 6살 때 세자에 책봉됐고 무럭무럭 자랐는데 1534년 문정왕후가 34살에 아들 경원대군을 낳았습니다. 세자 이호와 경원대군은 19살 차이가 나는 이복 형제였고 둘 다 왕비 소생이라 왕위 계승 자격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낳은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고 동생 윤원로와 윤원영을 통해 정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은 조카 이호를 지키기 위해 대윤이라는 세력을 만들었고 문정왕후 중심의 세력은 소윤이라 불렸습니다. 중종은 공개적으로 소윤을 편들었고 모두가 경원대군이 크면 세자가 교체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544년 경원대군이 10살이었을 때 중종이 갑자기 사망했고 이호가 12대 왕 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인종은 과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인 문정왕후와 갈라섰지만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라며 따뜻하게 대했고 윤원로와 윤원영에게도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독살됐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은 거식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인종이 죽자 얼떨결에 11살의 명종이 왕이 됐고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윤의 대표인 윤임 등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얼마 안 있어 윤원영이 대윤이 명종을 복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유배 중인 윤임을 포함한 대윤 핵심 인물들에게 전부 사약을 내렸고 그들의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것이 1545년 을사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었지만 문정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인파까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 문정왕후는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지금의 강남 양재역에 문정왕후와 조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었는데 이를 살인파의 대표인 이현적이 쓴 것이라며 증거도 없이 그를 국문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이현적을 변호하는 살인파가 나올 때마다 문정왕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명종 초기 문정왕후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윤과 살인파를 숙청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틀어 을사사화라 부릅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녀로 꼽히지만 능력만큼은 인정받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지식과 학문도 많았으며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왕실의 검소함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13대 왕 명종은 많이 묻혔죠. 명종은 재위 22년 중 20년을 어머니 문정왕후가 살아있었고 친정 후에도 윤원영 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명종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지 못했고 문정왕 후로부터 시작된 척신 정치는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로 이어진 네 차례의 대숙청은 조선 중기 정치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왕권과 신권의 균형은 무너졌으며 정치적 보복이 일상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자광은 서울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배신자로 기억됐고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광기로 변해 폭군이 됐으며 조광조는 이상을 실천하려다 왕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고 문정왕후는 자식을 위한 모성이 정치적 야망으로 변질됐습니다. 네 번의 사화는 각기 다른 원인과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사라졌으며 조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며 복수는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교훈을 네 차례의 사화는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틈으로 보는 한국사였습니다.